안녕하세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노원대학교의 계형산 교수입니다. 고분자를 전공했고 플라스틱 파이프 관련 ISO 국제 표준에서 한국의 단장으로 20여 년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표준 화학재료 분야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표준을 통해서 관련 업계 및 사용자와 교류를 하고 있고요. ISO 환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표준화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EU 디렉티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폐플라스틱의 매립 및 소각 금지 정책, 제품 설계 시부터의 에코디자인 적용을 통해서 순환경제를 완성하려는 것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3R 플러스 리뉴어블 원칙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저감, 재활용, 재생재료 사용 등으로 국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EPA를 통한 국가 재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자국 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물질 재활용 위주의 1차적 재활용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노력, 또한 ESG 등 때문에 화학 재활용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동향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얘기인 CSR과 ESG,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등으로 재활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 시기에서의 대량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던 선형 경제로부터 생산, 사용, 재사용, 재제조 등의 재활용을 필수로 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국제적인 동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플라스틱이 지속 가능한 물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한 물질로 변환시킬 수 있을지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순환경제 전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생애 각 단계를 구성하는 산업별로 순환경제와 플라스틱 규제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대기업의 플라스틱 생산과 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컨버터라고 부르는데 컨버터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다음 단계인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려진 후 폐기, 그 다음에 지자체나 사기업이 수거, 그 이후에 재활용 단계로 진행되는 생애 단계를 지니게 됩니다. 먼저 원료로부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단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플라스틱 생산은 원유 정제 시 발생하는 나프타를 통한 단량체를 모노머를 생산하고 이를 폴리머인 고분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정유 산업과 고분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다 아시다시피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GS칼텍스, SK, S오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분자를 플라스틱으로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 역시 대기업군입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이 분야에 속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U와 글로벌에서 말하는 순환경제를 단순화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료 생산으로부터 재활용의 1차 순환 사이클로부터 다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2차, 3차 사이클까지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사이클에서 공급되는 플라스틱 공급량을 파란색인 100이라고 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후에 버리는 양이 회색인 50, 수거량 30, 그 다음에 2차 플라스틱 생산에 공급되는 양을 20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원료 공급이 2차 사이클에서는 회색의 8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제품 생산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3차 사이클로 봤을 때 거기에서 80을 빨간색인 80을 수거하고 3차 사이클에 플라스틱 생산업계에 70을 공급한다면 새로운 원료는 3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선형경제가 실시된다면 원유 정제 산업과 고분자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대표적인 범용 수제의 양은 1,400만 톤 정도이고요.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는 양이 650만 톤, 수출이 870만 톤 정도입니다. 즉 현재에도 생산량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수출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순환경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국내 소비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세계 2위권인 중국의 경우도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유를 정제하고 있는 국제 석유화학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과연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연료를 생산하던 정유업은 크래킹 산업을 갖다가 오히려 크래킹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 기업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합치면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순환경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축소가 된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분자 수지를 공급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컨버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일반 소비재 생산 기업 등이 이 분야의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버터 산업은 버진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 산업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식주 관계 제품의 공급 시 소비자의 관계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재활용 소재 공급으로 입고 단가를 낮춰서 일정 분야에서는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순환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에서는 제품 설계 시에 에코 디자인 적용과 재활용 소재 적용 또는 생분해성 소재를 적용한 등의 대비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 국내 대기업들의 동향입니다.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은 기존 산업의 영역이고, 대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화학 재활용 기술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 디자인 적용을 위한 포장재 단일 재질화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용매 추출 기술 개발 등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기술 개발 관련 자료입니다.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소재 등의 제품 개발 현황입니다.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휴비스 등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 내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플라스틱 전 주기의 그를 고려하는 LCA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고, 또 ABS 소재 등의 재활용 소재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는 등, 이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에코 플랫폼 등의 구축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비자 분야입니다. 소비자는 규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한 가격이 저렴한지를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배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의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약 1,000만 톤 정도이고, 매립되는 양이 10%인 100만 톤, 소각이 40%인 400만 톤이고 500만 톤인 50%가 재활용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물질 재활용이 15%인 150만 톤이고요.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가 32% 정도입니다. 즉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의 70% 정도가 태워지고 10%는 매립을 하기 때문에 발생 폐플라스틱의 80%는 소각과 매립에 의한 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자룡에 의한 처리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수거와 재활용 분야입니다. 수거 분야는 지방자치정부와 민간 분야가 하고 있는 공동 수거입니다. 따라서 수거한 후에 본인의 매출이 가능한 중급과 고급의 폐플라스틱만을 수거하려는 민간 업계와 수거되지 못하고 남는 저급 재활용 불가능 폐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민간 분야에서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이나 민간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지방자치정부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선별, 분류, 분쇄, 그 다음에 RPF, RDF, SRF 등의 고형연료화, 복합체 생산, 재활용 생산 제품 등의 용도별 공정이 적용되지만 각 단계별로 이동에 따른 비용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급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갈 곳이 없어서 소각 매립 또는 자연계에 버려져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80% 이르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발효된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화학 재활용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그림은 민간이 수거하는 1차 수거센터의 실증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후 버려지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이 수거한 후에 선별 분류되는 사진인데 판매가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그림과 같이 이런 베일 형태로 판매가 되지만 저급의 선별 분리 잔재물 또는 저급의 포장재 등은 그대로 쌓여있게 되고 주변의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그 비용은 1차 수거업자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버려지는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쓰레기 산, 또 야적, 그 다음에 폐공장에 몰래 버려지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 분야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법, 정책 및 재정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물리재활용 분야는 다운스트림 개발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의 제약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학재활용 분야는 근본적으로 중소규모의 개인 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고도의 화학적 전문 지식은 아주 기본이고 그 외 고비용의 설비 투자비, 그다음에 원료 공급처의 확보, 화학 반응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한 SRF, RDF 등의 고형 연료는 연령 규제 문제와 판매처, 그리고 대기 오염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화학재활용 물질은 고분자 생산의 단량체 형태로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질 재활용도 컨버터에 공급이 돼서 제품 생산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외국 기업의 트렌드입니다. 이 공장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화학재활용 공장인데 연간 1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저유황 디젤 연료와 납사 형태의 화학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공장입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공장이 주별로 여러 개씩 생산되고 있어서 화학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애 주기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생산 소비 단계의 EPR, ECR, 자발적 협약, 또 폐기물 부담금 등의 정부 정책과 수거한 이후의 재활용 단계를 나타냈고 단계별로 문제점 등도 여기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소재, 바이오 소재,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의 새로운 물질 생산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또한 재활용 관련돼서는 선별 분리 방법, 또한 물질 재활용, 화학 재활용 연구, 그리고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수거한 이후에 선별분리, 그 다음에 재활용 등의 단계별로 원료 확보하는 문제와 이동 비용 등의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의 근거리 장소 내에 시스템을 집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올인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입고되는 폐플라스틱은 고도의 선별분리 공정을 거친 후에 고급과 중급은 물질 재활용으로, 저급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그 다음 단계인 열분해라든지 소각, 연료화 이런 단계로 이동을 한 후에 각 단계별로 다시 분쇄 또는 세척 등의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는 원료 상태에 따라서 먼저 세척 후 분쇄한다든지 혹은 선별한 이후에 세척을 한다든지 등의 상태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하는 공정과 목적물에 따라서 순서와 형태가 바뀔 수도 있어야 되고 플랫폼에서는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플랫폼 구축에 의한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플라스틱의 규제 협약과 순환경제 시대를 맞아서 석유화학 산업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원활한 재활용에 의한 원료 공급과 플라스틱 생산을 하기 위한 처리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고 법과 정책으로 규제를 풀어서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질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리고 확대, 그리고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이 폐플라스틱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각 나라의 산업을 구성하는 산업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양질의 원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플라스틱 규제와 ESG 등을 지금 우리가 어려운 난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군의 개선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기술 개발과 탄소 중립 등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